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입니다.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로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과 총력 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또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물연대 파업 말씀드린 대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긴급회의 결과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이렇게 5개 업종에서의 지금 피해 규모가 이미 지난 6월 파업 규모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화물연대 파업 기억하시는 분들 최장기 파업이라고 하면 2003년이었습니다. 무려 16일 동안의 파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3일째입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종전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만 지금 이 출하량 기준에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각각 이제 1조 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철강과 석유화학이 이제 출하가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이게 대용량, 크기가 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누적시켜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공장 내외 적재 공간이 부족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감산에 돌입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사실 그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가 각각 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인 이제 운송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철강업체는 지금 주요 철강사 5개사 기준 지금 한 92만 톤, 100만 톤에 가까운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1조 2천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 개시 명령 아직은 발동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발동된다면 0순위가 바로 정유,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이 점점 피부에 와닿는 지금 상황인데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개소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미리 주유소를 찾아서 좀 기름을 가득 채우는 등 이런 불안 심리도 엿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적으로 96곳이었거든요. 품절 주유소가. 그나마 11곳이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가 89곳인데요. 어제보다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주유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대부분 그동안 수도권 위주였거든요. 지금 보면 강원, 충청, 전라 쪽으로 품절 주유소가 속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유소는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오히려 불가피하게 휴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유소가 아무리 이제 주유 탱크가 크다 하더라도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게 1, 2주분이에요. 근데 이 파업은 2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판매분을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누적 재고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군용 차량 그리고 이제 수협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이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해서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 일시 유조차를 추가로 투입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이 지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들의 품절 사태가 빚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나마 가장 주말에 많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주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부 역시 이에 피해의 이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아마 정유업체,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운송 복귀하는 사례가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상시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역시 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하, 10% 미만의 이제 출하량으로 인해서 시멘트의 출하가 늦어지면 레미콘이 중단이 되고요. 레미콘 타설이 중단이 되면 건설 현장이 셧다운됩니다. 자, 그런 사태가 빚어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지금 신압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어제 시멘트 출하량이 한 15만 9천 톤에 달하는데 평상시 한 18만 톤의 88% 수준입니다. 사실 이 화물랜드 파업으로 인해서 지난 이제 열 이틀간 누적 피해액만도 시멘트 부분에서만도 이제 1,1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9일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죠. 그러면서 예. 송달이 시작이 됐고요. 이 지금 비노조원 차주들이 복귀하면서 출하량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나 이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3천여 대 가운데 거의 1,000여 대가 조합원 소속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유통기지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장과 유통기지 출하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멘트 공급이 풀리다 보니까 재고 부족으로 셧다운 상태였던 레메콘 공장 역시 어제부터는 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일부 업체가 가동을 재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레미콘 수급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도 어려움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건설 현장의 주요 공정이 중단될 경우에는 주택 입주에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업이 너의 일,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주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피해를 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44개구의 그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화물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중에 174개 곳 정도의 지금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일 46억.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지금 거의 뭐 그 한 시간에 2억 이상의 어떤 그 손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봤을 때에 LH공사 자체만으로도 한 1,400억 정도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연에 따르는 손해를 결국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양가나 임대주택 공급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 건설 지연으로 인한 그 손해는 그 원인이 된 이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 내지는 그의 파업에 동정하는 이 그 차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그 배상을 받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와 같은 그 손해배상 예고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최종적인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푼이 아니고 1,000억이 넘는 그 손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 주거의 안정과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예,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들 좀 살펴봤는데 민주노총이 오늘 예고했던 것처럼 지금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인데 앞으로도 좀 이 화물연대 지지를 위한 동조 파업들이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단 시멘트의 수급이 좀 원활해졌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이제 동조 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에 건설 기계노조 조합원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건설 현장이 또 셧다운 될 위기인데요. 오늘 민주노총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설, 기계, 노조 조합원 구성수가 꽤 많습니다. 한 2만 5천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 동조 파업에 참여를 하면서 전국의 이 건설 현장이 다시 한번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설 현장이 멈추면 역으로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되면 레미콘 건설 현장으로 타격을 미치지만 건설 현장이 막히면 거꾸로 해요. 레미콘 타설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한 670여 개 현장에서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화물연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업무 개시 명령에 맞서서 공정에 맞서 뭐 인권위에 뭐 진정서도 제기를 했고요.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여기다 ILO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법 개정은 물론이고 아예
이 3년 일몰조차도 이제 이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운송 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 강대강 대치 국면이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제 정부에서는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가보조금은 법을 바꿔야 되고 통행료 감면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시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중에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그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바로 그 개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료 감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우리 법제처의 그 내용을 보면은 빠르면 3, 4일 많이 걸려도 한 2달 정도면은 그 내용을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 개정 절차와 달리 대통령령 개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예고하고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만약에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빨리 한다고 하면은 이번 주 내로도 지금 유가 그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화물차 운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운송을 하면서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많이 감경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감면이 없으면은 운송하는데 상당한 그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 그 차주들에게 그 장기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빠르다고 하면 금주 내려서도 이 그 시행령을 변경을 해가지고 통행료를 이 감경 또는 면제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파업에 참가하는 이 차주들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벌써 한 해 2차례 파업을 벌이고 있고 열흘 넘게 이어지는 게 2003년 이후 지금 19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것 같다,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도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6월 같은 사안으로 지금 파업을 했는데 8일 만에 일단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에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고요. 네. 2번 만났지만 3차 대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3년 있었던 화물연대 최장기 파업과 현재 파업, 지금이 평행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통점을 보면 3-4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파업했던 굉장히 이례적인 사업이다라는 게 2003년과 지금 2022년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가 집권 초기에 1년 차에 파업을 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예. 그리고 둘 다 강경한 대응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3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도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법 취지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 닷새째를 맞으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보조금 중단을 당시 업무 개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을 선언을 했고 또 윤 대통령은 업무 개시 명령 조치를 냈습니다. 운송 사업에 있어서 업무 개시 조치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강하게 현 정부가 나가고 있는 셈이어서 아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거든요. 예. 법은 존치했지만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오히려 더 강대강, 압박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있었던 1년에 2차례 그리고 16일 최장기 파업이라는 기록을 아마 이번에 또 갈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ILO 협약의 이 세부 내용을 두고서도 화물연대 측과 정부의 해석이 다르고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노조 측에서는 위법하다. 특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법원에 가야지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법률 적용 여부와 또 법원의 판단 여부 2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ILO 국제노동기구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가입해서 비준해서 국내법적 효력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 자체가 강제노동 금지를 그 규정한 ILO 규약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예. 얘기하는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일반법과 특별법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강제 노역 금지 규정은 모든 일체의 강제 노역을 금지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화물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은 이게 업무 복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마치 의료법과 비슷한 건데요. 결국 그 일반법으로서의 ILO 규정이 있지만 그에 대한 운송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어떤 운수사업법상의 직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그와 같은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비춰봤을 때는 헌법상의 제한 원리와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 ILO 규약법보다는 화물 자동차에 관해서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법적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지금 민주노총에서 네. 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업무 개시 명령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그 의료법 이른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의협에서 이와 같은 의사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갔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업무 개시 명령 자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 자체로 해서 어떤 의사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간의 의미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자체는 적법하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를 깔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번 사안이 100% 그 전공의 파업과는 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 헌법재판소의 맥락에 따를 때는 예. 업무 개시 명령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자체로서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논리에 따르면은 그렇게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업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운수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은 형사 처벌을 하면은 그때 그거에 대한 처분을 다투도록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아니다. 헌재 판례는 그렇게 있지만 이와 같은 업무 복귀 명령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할 반면에 예. 정부 기관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벌써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다투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법정 공방이 지금 상당히 예측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탱크로리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의결하지 않았는데 중대고비는 넘겼다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추가 발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추가 발동을 한다면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국가 핵심 시설 그리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의 피해를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 주 중이라도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대통령의 지시 상황이고 임시 국무회의만 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변수가 앞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날아든 아이오류의 의견 검토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협약이 됐고 우리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이 개인 사업자이면서 자영업자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게 과연 업무 개시 명령, 업무 복귀 명령을 강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정부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이 수긍할 만한 납득할 만한 어떤 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아마 이번 주말이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